자, 이번에는 민사특별법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사특별법은 총 5개로 되어 있거든요. 5개 중에 시험 문항수는 6문항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하나씩 나오고요. 어느 하나 주제만 2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일단 한 문항씩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조문 그리고 판례 2가지의 중점적인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출지문에서 반복돼서 나오니까 기출지문 부분을 정리해서 끝내기 하시면 간단하게 공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주제인 494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만나시도록 하죠. 여기서 참고로 알아주실 거는 다 이거는 민법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494페이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되겠습니다. 자, 주임법 줄여가지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불러요. 주임법이라고 대신 표현하기도 해요. 위에다가 주택임대차의 줄임말이 주임법이다. 그럼 상가임대차는 상임법이라고 줄이면 되겠죠. 그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논의의 구조나 방향성이 거의 똑같아요. 다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건물을 이렇게 임대를 얻었는데 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거고, 건물 임대를 해서 영리 목적으로 내가 상가를 얻었다.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적인 거는 건물을 임대 얻었다는 거죠. 건물을 임대 얻었을 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근데 민법에 대한 무슨 법이냐? 특별법이라는 거죠. 특별법.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 특별법이라는 말은 민법은 일반법에 위치해 있고 이 특별법은 일반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라서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이렇게 상충이 되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되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하고 충돌이 될 때 이게 우선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주요 큰 틀이 5개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요 책에 하나 써두시면 좋을 거예요. 교재 496페이지 맨 위축 여백에다 이걸 써두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 틀을 보면 방향성이 딱 잡히니까 공부를 어디로 해나갈지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첫 번째가 적용범위요. 이 주택임대차는 언제 적용이 되느냐. 적용될 때가 있고요.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존속기간이죠. 이 주임법은 최단기간을요 2년을 보장을 해줍니다. 최단기간 몇 년? 2년 보장. 상가임대차는 1년인데 이건 2년 보장을 해줘요. 그 다음 대항력이요. 대항력. 내가 세입자인데 살고 있는 집이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로 주인이 바뀌었다. 여기 새 주인 들어오죠. 새 주인을 뭐라고 하느냐? 양수인이라고 그래. 양수인. 집을 넘긴 사람은요. 집을 팔아 넘긴 사람은 양도인. 용어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여기다 치환이 될 수 있어요. 바뀐 주인, 경매로 집 소유자가 바뀌면 이분은 양수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넘겨준 사람, 양도인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경매가 됐을 때 이 세입자가 이 집에 살 수 있냐 없냐. 나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나 이 집에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이 문제가 대항력 문제예요. 이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 즉 전입신고나 인도를 맞춰놓으면,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놓고 인도를 맞춰놨다. 그러면 집이 경매가 돼도 이 집에 그냥 살 수 있다. 대항력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세 번째가 대항력. 이건 대항력은 주민등록과 인도를 맞추면 생겨요. 주민등록과 인도를. 그러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주인이 경매로 바뀌어도 이 집에 그냥 눌러 앉아 살 수 있어요. 이걸 대항력이라고 부르죠. 네 번째는 보증금 회수 문제입니다. 이 세입자한테 보증금 만약 1억을 걸었다. 보증금 이렇게 1억을 걸었다면 보증금 1억은 전재산이죠. 전재산. 이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느냐. 이 장치에 대해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4가지 장치를 뒀어요. 그 보증금 회수 장치. 그 다음 마지막이 임차권의 승계 문제. 승계. 이 세입자가 죽었다. 만약 사망해버리면 이분의 지위를 아들이 상속받으면 되겠죠. 이게 승계 문제.
자, 그래서 주임법은 크게 5가지요. 5가지로 주머니가 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우리 처음 7가지로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줄였어요. 5가지가 넘어버리면 우리 이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줄였어요. 5개로. 이 안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서설이요. 재정 목적이라고 돼 있죠. 자, 이 재정 목적 보시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뭐를 규정한 거냐? 특례를 규정한 거죠. 특례 규정의 밑줄이요. 특별법에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 생활의 안정이라는 건 뭐죠? 이 주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세입자는 순수한 임차권이었어요. 임차권이다 보니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났어요. 왜냐? 채권이라는 거는 당사자인 이 사람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근데 지금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죠. 바뀐 주인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나요? 못하나요? 못하는 거죠. 왜냐? 이게 채권이라서. 이분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임대차 공부할 때, 민법상 임대차 공부할 때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임차권이다 그랬어요. 약한 자다. 왜냐? 바뀌면. 매매가 되면 임대차는 박살난다, 깨진다 그랬어요. 그게 약하다는 거죠. 그럼 주인만 바뀌면, 주인이 집만 팔면 얘는 쫓겨나야 되죠. 너무 불안하죠. 이래서 이 세입자들을 법이 보호하자 이거죠. 이 세입자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니까 이분을 뭐 합시다. 이분을 법적으로 보호해 줍시다 라고 특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주임법의 핵심 취지예요. 그럼 뭘 보장하냐? 주거권이죠. 주거권. 주인 바뀌어도 살게 해. 뭐 갖추면 주민등록하고 전입신고하면 살게 해줘. 그리고 최소 기간 몇 년? 2년 보장해줘. 2년. 이래야 이분의 주거권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잖아. 라고 한 게 이 주임법의 핵심 취지예요. 근데 딱 하나 기억할 거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라는 거죠. 특별법.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밑에 방가를 이번에 보시면 강행법규라고 적혀 있죠. 거기에 발표할게요. 이 주임법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래서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된 특약, 이 세입자한테 불리하게 된 특약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무효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읽어보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써져 있는 약정,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특약 들어간 거는 다 효력이 없다. 무효. 거기 밑줄이요. 따라서 세입자한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그 말은 이 주임법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임차인이죠. 임차인을 우대하겠다는 특례 규정이에요. 특례 규정. 이분 뭐 하는 거? 이분.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현저하게 을의 지위는 임차인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분한테 불리하게 된 특약 넣은 거. 가령 말이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 썼을 때 1년 뒤에 집 비운다. 1년 지나면 집 비운다라고 특약 넣은 거 여기 볼까요? 최단 기간이 몇 년이죠? 2년. 2년 보장하게 법에 돼 있어요. 이거 다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라는 뜻이고 특약으로 1년 지나면 방 뺀다라는 특약은 법적으로 다 효력 없는 거예요. 왜요? 세입자한테 불리한 거라서. 이 세입자한테 불리한 거라서 다 법적으로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 거.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고 두 번째는 강행 규정이다. 세입자한테 불리한 거 다 무효. 자, 그러면 이 주임법이 언제 작동이 되느냐? 그 적용범위 살펴보도록 하죠. 적용범위 첫째. 2조에 나와 있어요. 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합니다. 주거용 건물이죠. 주거용 건물에 발표할까요? 주거용으로 건물을 임대했을 때요. 이 주임법은 토지를 임대한 게 아니라 뭐를요? 건물 임대했을 때 건물을 무슨 용도로? 주거용으로. 주거용에 거기에 밑줄 그어볼게요. 그럼 주거용이냐 아니냐 판정을 뭘로 하느냐? 실제 용도로 해준다는 거죠. 실제 용도. 거기 적어보실게요.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 판단 기준은 잣대는 실제 용도지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실제 용도하고 공부상의 용도가 뭐냐? 뭐가 다르냐? 우리 지금 책상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잖아요. 책상은 원래 어떻게 하는 거죠? 책 보는 거야. 객관적인 용도는 책 보는 거죠. 근데 책상 위에서 밥을 먹으면 밥상이 되는 거죠. 실제 용도로 따지는 거 실제 용도. 술 먹으면 술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주거용이냐 이 건물이 주거용이냐 아니냐는 공부상의 기준 이걸로 논하지 말아라. 뭘로? 실제 용도로. 그래 업무용 건물도 업무용 건물인데 내가 세를 얻어서 주거용으로 먹고 자고 한다. 그럼 이거는요 주택이 되는 거야. 주택이. 자, 그 부분이 하나
중요한 별표 할게요. 별표 하나로.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꼭 논하는데 그거는 실제 용도로 논해라. 497페이지, 497페이지 우측에 동그라미 2번에 판단 기준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별표 하나 할게요. 거기에 별표 하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주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뭘로 결정하느냐. 실제 용도로 결정합니다. 실제 용도.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판단 시점은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구분 시점은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쓸 때가 기준인 거예요. 계약서 쓰고 나서 개조한 거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계약서 쓸 때가 기준이다. 거기 밑줄 그어보실게요. 그 다음 방가로 2번에 보시면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을 겸용할 때 겸용 건물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거기 동그라미 할까요? 겸용의 동그라미. 내가 1층짜리 건물을 빌렸는데 절반은 주거고 절반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겸하고 있죠. 주거하고 상가를 겸하고 있죠. 이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그게 겸용 건물의 문제입니다. 즉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 구멍가게를 쓰고 있을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적용이 된다. 일부가. 이때 그럼 일부는 주거로 일부는 영리로 이렇게 했으면 이게 주거용이냐 상가냐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전체적인 용도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규모 가지고. 그러니까 50평 중에 40평은 주거로 쓰고 10평만 구멍가게도. 그러면 주된 용도가 주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거용 할 때 그 주거용은 겸용이어도 된다 이거죠. 겸용이어도. 그 다음 뒤로 넘어가게 되면 498페이지 4번에 있어요. 4번에 동그라미요. 주택에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옆에다가 미등기 전세라고 그래요.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도 이 법을 준용합니다. 12조에 있죠.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때 전세금은 뭘로 봐요?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다 전세권으로요. 전세권으로 거기다 적어볼까요? 등기가 되면 이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물권이라고 그래요. 물권. 전세금 1억이야. 1억. 1억인데 전세권으로 뭐가 된 거? 등기가 되어 있죠. 이건 물권이에요. 그럼 이거는 민법에 있는 물권법에 적용을 받아요. 민법 적용받아. 민법의 규제를 받아요. 전세권으로 등기된 거. 그럼 이거는 최단기간이 몇 년이에요? 물권에 있는 전세권은 최단기간이 몇 년? 1년입니다. 최단기간 1년 보장돼요. 근데 1억인데요. 1억인데 전세권으로 미등기 됐어요. 미등기 전세요. 대신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이거는 물권이 아니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 이거. 이걸 무슨 전세? 채권적 전세. 이거는 물권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물권적 전세. 물권적 전세냐 채권적 전세냐 이렇게 구별을 지어요. 이때는 등기가 안 돼 있잖아. 이건 물권이 아니에요. 물권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되죠? 그 징표로 등기가 돼 있어야죠. 등기 안 됐죠. 미등기죠. 이거는 채권이에요. 이 전세는 주임법의 규제를 받아요. 그때는 최단기간이 1년이 아니고 2년 보장이 됩니다. 2년.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혼동을 하고 계세요. 이걸 꼭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전세냐 등기된 거냐 이거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법리적으로. 민법이냐 주임법이냐 기간도 다르고 완전 달라요. 구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는 전세금 1억인데 뭐가 된 거? 미등기 전세도 주임법의 규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임대차라는 건 순수하게 뭐죠? 월세죠. 월세만 임대차인데 여기 보세요. 우리 현실에는 월세하고 뭘로 나눠요? 이렇게 전세로 나누거든요. 여기 월세 계약, 이거 전세 계약이죠. 월세, 전세 이렇게 월세, 전세 나눠지는데 전세권으로 등기한 거 이렇게 등기한 거는 많지 않아요. 등기를 안 해줘 주인이. 대부분은 월세 아니면 이게 많거든. 이게 99% 될 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이거 주임법에 적용을 받아요. 왜? 임대차니까. 그런데 미등기 전세도 뭘로 본다는 거죠? 주임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으로 등기된 건 민법의 규제를 받죠. 주임법의 적용을 안 받아 이거는. 그래서 주임법의 규제 대상인 거 이 세 가지 중에 규제 대상인 거는 미등기 전세하고 이 월세 이거 두 가지만 주임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게 포인트예요. 거기에. 다음 쌍괄 이번에 적용 대상이 아닌 거 있죠. 적용 대상인 게 있고요. 적용 대상이 아닌 거 있어요. 그래서 적용 대상의 대표적인 거는 뭐예요? 미등기 전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월세하고 미등기 전세. 이거는 주임법의 규제를 받는 거고요. 적용을 못 받는 거 있어요. 적용을 못 받는 거. 그 첫 번째 1번에 별표할게요. 일시사용 임대차. 일시사용으로 한 임대차는 무슨 뜻? 펜션이나 민박집에서 잠깐 2, 3일 있다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일시사용 임대차. 이거는 주임법의 규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24회 26회 기출. 적어보실게요. 읽어보시면 11조에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다 쓰세요. 주택하고 상가 동일해요. 주임법하고 상임법 똑같아요. 일시사용 임대차는 이 법에 적용을 배제시켜 놨어요. 그 다음 우측에 3번에요. 법인의 동그라미 몇 개? 법인. 법인도 적용이 안 돼. 원칙. 왜냐?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에는 원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2번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 예외에다가 동그라미 하실게요. 예외에 기역과 니은이 있어요. 기역하고 니은. 특히 니은 볼까요? 니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했어요. 왜 법인에서 임차를 했을까요? 직원들 숙소요. 직원 숙소라고 적어주세요. 중소기업 하는 분이 직원들 숙소를 세를 얻어놓은 거죠. 세를.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죠. 이때도 주임법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받아요. 그럼 계약은 누가 한 거죠? 법인이 한 거죠. 법인. 법인이 누구를 위해서? 직원들 숙소를 위해서. 이때는 주임법의 예외적인 적용을 받아요. 원래 법인은 주민등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적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주임법이 작동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바로 그 니은입니다. 니은. 그래서 적용 대상이 아닌 것. 주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적용 대상 아닌 거. 일시사용 임대차하고 언제요? 법인일 때. 일단 법인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두 가지를 기억을 해 두실게요. 그 다음 존속기간 보실 차례. 이 주임법의 존속기간은 주거를 얼마까지요? 이분 임차인이 주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중요한 거죠. 이 주거권이 언제까지 보장되느냐. 그게 존속기간의 문제죠. 존속기간. 옆에다 적어두실까요? 최단기간 2년이다. 최단기간 2년. 주택임대차는 최단기간이 몇 년? 2년. 상가임대차는요. 상가임대차는 최단기간이 몇 년? 1년.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뭐예요? 등기된 거죠. 이건 최단기간이 몇 년? 1년입니다. 1년. 세 가지를 구별을 다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별표하실게요. 별표하는 거는 시험에 출제하기 딱 좋은 거예요. 왜? 헷갈리기 좋은 거니까. 별표했다 그러면 이건 시험 내기 딱 좋다는 거죠. 주택임대차는 2년이요. 상가는 1년이고 전세권 1년. 이건 똑같죠. 이것만 달라요. 최단기간이. 따라서 세입자가 세를 얻으면 몇 년을요? 2년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법적으로.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자, 1항 볼까?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거기에 밑줄이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밑줄이요. 2년 미만으로 정한 때 밑줄 두 가지죠.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몇 년 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별표. 2년으로 본다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 그 앞에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 2년으로 보려면 어떤 전제하에 어떤 전제 조건하에 2년으로 취급을 하죠? 두 가지예요. 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 하고 몇 년 미만? 2년 미만이니까요. 근데 1년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기간이 정함이 없을 때 하고요. 2년 미만일 때 2년 미만. 2년 미만일 때 2년으로 보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밑줄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예컨대 1년. 1년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만? 임차인만 별표. 임차인만 1년을 주장해도 돼. 예컨대 계약기간 1년으로 했다. 1년.
1년으로 계약서 써도 2년으로 봐. 법은 2년으로 보죠. 근데 임차인은 몇 년을요? 1년을 주장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는 1년 계약서 써놓으면 2년사라도 되고 1년사라도 되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이 선택권은 누구한테만? 임차인만. 임차인만 선택권이 있어요. 여기에 별표. 임대인한테는 무조건 2년이 되는 거예요. 2년. 선택권은 임차인한테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기간 1년이 나은 거죠. 왜? 1년에 놔도 2년사라도 되고 1년사라도 되거든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계약기간을 3년 하면, 계약기간 3년 하면 세입자는 몇 년 살죠? 2년 살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3년 넣어서 계약기간 3년. 3년 넣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중간에 2년 만에 호주로 이민 가려고 그래. 이민 가려고. 이민 갈 수 있을까요? 보증금 빼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이게요. 2년으로 될 때는 언제죠? 2년으로 될 때는 딱 두 가지예요.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와 2년 미만. 두 가지죠. 두 가지. 이거는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이니까 2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3년으로 되는 거예요. 2년 계약하면 그럼 몇 년? 2년으로 됩니다. 2년으로. 3년 계약하면 몇 년? 3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구별을 잘 해두셔야 돼요. 요거 요렇게 2년으로 볼 때는 딱 두 가지다. 두 가지. 언제요?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하고 2년 미만일 때만 2년으로 본다는 거죠. 요 두 가지 법률 요건을 잘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세입자만 뭐 할 수 있다고요? 2년이나 1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1년으로 정하면. 그럼 2년으로 정하면 몇 년? 2년 사는 거지 1년은 못 사는 거예요. 1년 못 살아요. 2년이죠. 2년. 구별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분이 그래. 4조 1항이 그래 시험에 몇 번 나와서 4조 1항의 별표. 그 다음 2항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즉 보증금을 빼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뭐 한 거예요? 존속하는 거로 본다. 존속되는 거로 본다. 밑줄이요. 뭐 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기출문제 23회 기출. 자, 뒤로 가면 이제 최단기간이 나와 있어요. 최단기간 1번 나와 있고요. 아까 보신 거고 2번 갱신 나와 있어요. 쌍괄호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호가 넘버링이 잘못되어 있죠. 번호 2번이죠. 쌍괄호 2번. 계약 갱신. 갱신이라는 건 연장하는 거죠. 자, 계약 기간이 만약 2년이었다. 2년 끝났어요. 끝났는데 둘이 갱신해가지고 둘이 합의해서 갱신했어요. 이게 약정갱신, 합의갱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연장합시다. 5년 연장할까요? 오케이, 5년 합의로 되죠. 근데 방가로 이번에 묵시갱신 나와요. 그 묵시갱신의 별 2개. 묵시갱신은 무슨 뜻이냐? 계약 끝났는데 끝나기 2년 전까지, 끝나기 2년 전까지 주인이 연락이 없다는 거죠. 가령 2016년에 계약을 했다. 1월 달에. 그럼 최단기간이 2년이니까 2018년이죠. 18년 1월 달까지가 계약 기간이죠. 근데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연락이 없다. 연락이. 나가라 마라 연락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죠? 그냥 살라는 거죠. 그냥. 예. 한 달 전까지 연락이 없다. 한 달 전까지 이때까지 연락 없으면 이 세입자는 그냥 살라는 거니까 어떻게 돼? 묵시갱신이 또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몇 년? 2년이 되죠. 묵시갱신 돼서. 이걸 묵시갱신의 법리라고 그래요. 끝나기 얼마 전까지요? 한 달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자동갱신 되는 거를 묵시갱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번은 묵시갱신 또는 자동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읽어볼까? 1항. 임대인이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1개월 전에 밑줄이야. 적어도 1개월 전까지 연락을 해야 돼요. 나갈지 말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 연락이 없다.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 아무 연락이 없을 때를 말해요. 아무 연락이 없다. 이때까지 연락이 없다는 거죠. 한 달 전까지. 월세를 올릴지 나가라는 건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무 말 없을 때. 그럼 그 기간이 끝난 때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한 거로 봅니다. 두 번째 항. 다만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이러면 법정갱신을 인정 안 해줘.
2기차임 연체의 별표 20회기출. 2기를 연차하면 이분한테 법정갱신 인정 안 해줘요. 사망 별 3개. 묵시갱신이 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한 달 전까지 주인이 방을 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월세를 올린다는 건지 말라는 건지 연락이 없죠.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2년으로 본다의 별표. 사항. 묵시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냐면 해지 통지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해지 통지의 밑줄이요. 누구만? 임차인만. 거기 삼각형. 임차인만 해지권이 있어요. 2년 기간 동안 누구만? 을만 해지권이 있어. 해지할 수 있다. 이 2년의 기간 동안은 계약을 깨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입자요. 갑은 해지권이 없어. 갑은. 따라 이 법은 또 임차인한테 또 편파적으로 유리하죠. 왜? 세입자는 아무 때나 해지해서 나갈 수 있어. 그 말은 뭐죠? 나 보증금 빼주세요. 나 보증금 빼주세요. 이 말은 누구만요? 2년 동안 세입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입자만. 주인한테는 해지권이 보장이 안 돼요. 근데 2년 동안 임대인은 해지권이 보장이 안 돼요. 법은 아주 편파적이에요. 편면적이에요. 이분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세입자한테. 그래서 사항 보실게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지받으면 몇 개월 뒤에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가 돼요. 따라서 임차인이 이 중간에 아무 때나 해지하면 돼. 해지. 나 나갈 거예요. 나갈 거니까 보증금 빼주세요라고 그러면 돼요. 그럼 언제 빼줘요? 3개월 뒤에. 언제든지 해지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만. 이 부분이 별표. 그럼 몇 개월 뒤에 끝난다? 효력은 3개월 뒤에. 이거 기억을 해 두실게요. 3개월 뒤라는 거. 그래서 이 묵시갱신에서 기억할 단어가 사망하고 사항입니다. 사망하고 사항. 묵시갱신이 되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거기다 적어보실게요. 묵시갱신이 되면 우리가 전세권이죠. 이거 물권법에서 보는 거죠. 물권법에선 묵시갱신이 되면 몇 년으로 돼요? 기간 없는 걸로 돼요. 기간 없는 걸로. 기간이 없는 전세로 되죠. 그럼 누가 해지를 하죠? 누가? 양당사자가. 양당사자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 끝내자고. 둘 다 끝내요. 둘 다 여기서는. 똑같아. 전세권에서는요. 전세권은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왜요? 전세권으로 등기됐다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큰 거예요. 전세권은. 금액이 클 때는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위치가 대등하게 놓은 거예요. 법이. 그래서 양당사자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해서 끝낼 수 있어요. 기간도 없는 걸로 되고. 기간 없으니까 아무 때나 끝내는 거 아무 때나 둘 다. 위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병렬적이야 위치가. 그런데 말이죠. 전세권이 아니라 어디요? 미등기 전세. 주임법에서는 미등기 전세에서는 이건 주임법이죠. 주임법. 묵시갱신이 되면 몇 년으로 봐요? 기간 없는 걸로 본다고 그러면 틀리죠.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봐. 2년으로. 여기서 누구만 끝내요? 임차인만 해지권이 생긴다는 거죠. 해지권이. 이게 달라요. 그럼 여기는 해지하면 몇 개월 뒤에 끝나죠?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여기는 계약이 종료가 되고 여기는 해지하면 몇 개월 뒤에? 3개월 뒤에.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달라요. 묵시갱신 그러면 시험 내기 딱 좋아요. 전세권하고 이 주임법하고 헷갈리거든요. 요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박스로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두 줄로 딱 정리해 버리시면. 세 가지가 다르네요. 기간이 얼마로 되냐? 전세권에서는 기간 없는 거예요. 여기는 2년이에요. 그죠? 해지는 여기는 세입 양당사자고 여기는 누구만 임차인만 한다는 거죠. 효력은 몇 개월 뒤에요? 여기는 6개월이고 여기는 3개월이에요.
구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었어요. 자, 이제 적용 범위와 존속기간까지 해결이 됐어요. 존속기간에서는 체당기간 2년 하고요. 묵시갱신이죠. 묵시갱신. 이 두 가지를 잘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대항력 보실게요. 대항력이라는 거는 세입자한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세입자가 세 사는 동안 주인이 집을 팔거나 이러고 이사 갈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이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으러 갈 거냐 이거죠. 얘는 팔고 이민 가버렸다, 호주로. 얘 찾으러 가는 거 어렵죠. 그래서 법은 임차권자가 여기다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를 하면, 거주가 인도죠, 인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인도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언제부터? 이길 0시부터. 이길 몇 시요? 0시부터. 이길이니까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오늘 전입신고하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죠. 내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0시부터. 그래서 집이 바뀌어. 집주인이 바뀌어도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었다. 매매로 바뀌든 경매로 바뀌든 주인 바뀌었죠. 바뀌었을 때 얘는 호주로 이민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세입자가, 이 뽕순이가 만약에, 이 뽕순이가 이 주인 찾아서 보증금 받는 거 어렵잖아요. 얘 호주로 갔는데. 그래서 법은 주인이 바뀌면 양수인한테 어떻게 해요? 강제를 해버려요. 강제를. 뭐를 강제하느냐? 임대인의 지위를 얘한테 강제시켜버려요.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 빼줄 거 있잖아요. 이 보증금 1억을. 이 빼줄 거를 얘가 빼줄 의무죠. 원래는. 왜요? 임대인이 1억을 받았잖아요. 근데 얘가 호주로 이민 가버리면 얘한테 받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임차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임대인의 지위를 얘한테 승계시켜버려요. 이렇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가 된다. 승계. 자동으로. 그래서 이 임차인은 보증금 1억을 누구한테요? 양수인한테 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항력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걸 갖추면 주민등록과 인도를 요걸 맞춰놓으면 세입자가 언제부터? 이 길부터 대항력이 생겨서 세입자는 1억을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세주인한테, 양수인한테 받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양수인한테 보증금 달라고 쫓아다니면 되는 거지 얘한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얘가 어디 가는지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합리적이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임대인의 지위가 얘한테 어떻게 된다? 승계된다. 그럼 양도인 원래 주인 전주인은 보증금 1억을 빼줄 의무를 면한다. 얘는 면하는 거고 얘가 승계한다 이거죠. 이게 대항력 제도의 기본 취지. 자, 볼까요? 501페이지 3조에 적어놓았죠. 3조에 대항력이라고 적어놓았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에 밑줄 그어볼게요. 이거를 맞춘 때는 그 다음 날 옆에다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대항력. 주인이 바뀌어도 얘가 임차권으로 그냥 살 수 있는 거야. 누구 집에? 세주인 집에. 이걸 대항력이라고 불러줘요. 전제 조건이 요걸 갖춰야 돼요.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근데 문제는 언제 생겨? 이 길부터 생겨, 이 길. 그럼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가령 4월 1일 날이요. 이 주인 건물에 뽕순이는 4월 1일 날 여기다가 주민등록을 했다. 4월 1일 날. 을이 주민등록을 했어, 세입자가. 그리고 같은 날 주인이 A은행을 가서 대출 1억을 빼냈다.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됐다. 여기는 세입자고요. 여기는 저당권이 설정됐어. 언제? 4월 1일 날. 같은 날 한 거죠. 같은 날. 그럼 이 대항력은 언제 생겨죠? 4월 1일이 아니라 4월 2일 0시에 4월 2일 0시. 저당권 언제 생긴 거고요? 4월 1일이고요. 따라서 이 은행이 저 주인이 돈을 안 갚아서 저 빌라나 아파트를 얘가 경매를 붙이면, 은행이 저 아파트 경매 붙이면 이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요. 쫓겨난다는 거죠. 왜요? 이 길 0시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대항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대항요건이라고 그래요. 주민등록과 인도를 마치면 뭐를 갖춘 거예요? 대항요건을 갖췄다라는 거죠. 대항요건을.
요건을 갖춘 거예요. 요건을. 대항 요건이 이거예요.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 근데 이 대항 요건이 뭐보다 저당권보다 늦죠. 늦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대항력이. 그래서 대항 요건하고 대항력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죠. 별개의 개념. 얘는 4월 1일 날 전입신고했으니까 언제요? 4월 2일 몇 시에 0시가 기준이 되고 얘는 4월 1일이 될 건 말이죠. 1일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저당권보다 늦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대항력이 없다. 뭘 갖추는데도요? 대항 요건은 갖췄으나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왜요? 저당권보다 후순위니까. 따라서 대항력이 없다 그러는 말은 전입신고가 이거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뜻이죠. 후순위. 그때 이 집이 경매로요. 저당권자가 이 집을 경매를 치면 얘는 쫓겨난다. 왜? 대항력이 없으니까. 자, 이 문제가 대항력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502페이지 볼까요? 502페이지. 그럼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거는 이걸 갖춰야 돼요. 주민등록과 인도. 이때 주민등록이 중요한 의미를 갖죠. 주민등록.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 인도를 해야 되는 이 주민등록에 관한 논의를 좀 해볼게요. 주민등록 502페이지요. 이 주민등록은 왜 하는 거예요? 공시하는 거예요. 세입자가 있다는 걸 알리는 거죠. 원래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등기하는 걸 싫어했어요. 왜요? 일제시대 때 탄압을 받으면서 일본 애들한테 협력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본능적으로 있어서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세입자가 보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걸 마치라는 거죠. 이걸 마치면 대항력을 주겠다는 거죠.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공시 방법의 일환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니은의 동그라미요.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게 아니고 배당 요구의 종기, 배당 요구의 종기에 별표할게요. 배당 요구의 종기인 매각기일까지 어떻게 해야죠?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존속. 그래서 이 주민등록은 언제까지요? 경매가 끝날 때죠. 경매가 끝날 때까지 존속해야 된다는 거죠. 배당 요구의 언제까지요? 종기요. 배당 요구 시가까지가 아니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요. 종기라는 말은 뭐죠? 경매 끝날 때요. 경매 끝날 때까지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25회 시험에. 이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구비해야 된다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 끝날 때까지요. 종기. 끝날 때까지는 전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등록은 존속요건이라고 된 옆에다가 취득요건이고 존속요건이다. 취득요건이고 무슨 요건이다? 존속요건이다. 그래서 전출하면 꽝 되는 거죠. 여기다 쓰세요. 이렇게. 뭐 하면? 전출하면 대항력이 소멸한다 이거. 세입자가 전출해버리면 대항력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가면 안 돼. 이사가면. 그래서 디귿에 별표할게요. 디귿. 금이 주민등록은 누구 걸 가지고 누구 걸 해야 되느냐. 본인 것도 되고 가족 것도 다 돼요. 본인의 주민등록이 있어도 되고 가족 것 주민등록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분들 딴 데로 이사를 갔다. 서울에 있다가 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아빠가 부산으로 전출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어머님이나 와이프가 서울에 주민등록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건 대항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대원 전원이요. 세대원 전원이 전출해야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 써두실게요. 가족의 주민등록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요? 세대원 전원. 세대원 전원이 전출하면 대항력 상실이다. 상실. 이 주민등록은 본인 것도 되고요. 가족 것도 다 된다는 거. 이게 디귿입니다. 디귿. 다음 니을 주민등록의 직권 말소. 이 주민등록이 누군가에 의해서 말소가 되었다. 잘못 처리해서 이게 말소되었다. 그러면 이게 없는 거니까 세입자가 없는 걸로 보여지니까 대항력은 일단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A번에 세 번째 줄이요. 직권 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B번에 있어요. B번. 이의제기해서 이분이 말소된 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회복을 하면 이 대항력이 부활해요. 소급해서 부활해요. 그래서 주민등록은
이 주민등록이라는 거는 첫째, 취득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다. 그래 전출하면 꽝 되는 거죠. 이때 주민등록은 누구 거예요? 본인 것만 돼요? 가족 것도 돼요? 가족 것도 돼요? 가족 거. 세 번째,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어떻게 돼? 말소되면 대항력은 없어진다. 세 가지를 잡아놓을게요. 이건 언제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야. 종기까지. 배당 요구의 언제까지? 종기까지 이게 유지가 돼야지만 대항력을 인정을 받는다. 그다음에 미음에 보면 재외국민의 대항 요건이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하시고 참고로 나중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503페이지요.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을 맞춰야 되는데 판례는요. 그 니은에 보실게요. 주민등록은 신고한 때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거기다 기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주민등록은? 자, 그 니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뭐한 때? 수리한 때. 수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수리해야. 따라서 주민등록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신고할 때가 아닙니다. 신고 시간이라 뭐 할 때? 동사무소에서 수리했을 때. 그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실게요.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했다가 수리 전에 내용을 어떻게 했어요? 정정을 했다면, 정정해서 수리가 되었다면 정정된 거, 정정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전입 신고할 때는요. 201호라고 그랬어요. 201호라고 신고를 했어. 신고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정정했어. 정정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301호라고 그랬다. 301호. 그럼 어느 걸로요? 이걸로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다 적어두시면 돼요. 신고가 아니라 뭐한 때? 수리한 때. 수리. 주민등록은 수리된 거야. 이걸로 효력이 생긴단 말이죠. 신고 시에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니은에 관한 판례. 이것도 시험에 한번 22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니을 나와 있죠. 니을은 다가구 주택이고요. 미음은 다세대 주택. 니을하고 미음 묶어서 별표. 다가구 주택하고요. 다세대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다세대 주택은 이거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돼요. 몇 동, 몇 호, 동하고 호수까지 정확히. 가동 201호. 정확히 기재해야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도. 동하고 호수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봐요. 이거는 뭐만요? 집원만 일치하면 돼요. 집원만. 호수, 동호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다가구 주택에 대한 판례 입장하고 다세대 주택에 대한 판례 입장이 다른데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취급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만요? 집원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면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니을에 A번 읽어볼게요.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뭐만 기재하면 돼요? 집원만 밑줄이요. 집원만. 집원의 밑줄. 집원만 정확히 기재하면 충분하고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음의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해 주어야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 B, C, D 이거는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에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다음날 오전 몇 시가 돼요? 0시가 돼요. 다음날 오전 0시에 별표. 이게 문제되는 거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저당권하고 같은 날짜일 때. 저당권하고 같은 날짜가 되면 어떻게 된다? 대항력이 밀린다는 거죠. 거기다 적으세요. 옆에다가. 저당권 등기일하고 전입신고일이 같으면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그걸 하나 기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3번이요. 대항력의 내용 보실게요. 대항력의 내용. 대항력의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입자가 이렇게 대항요건을 갖춰놓은 상황에서 집이 팔리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해서 보증금을요. 보증금 의무까지 일로 승계가 된다.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양수인한테 받아가야지 양도인, 전주인한테 받으면 안 된다는 게 대항력의 엑기스.
그리고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별 3개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주택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별 3개요. 이 경우 양도인은 누구죠? 전주인이죠. 전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얘는 면하고, 얘가 면하고 세주인이 승계한다는 거예요. 거기 별 3개 할게요. 다만 뒤로 넘어가면 예외가 있어요. 다만 위에다 쓰되 예외. 원래는 얘가 승계하는 거 자동으로요. 자동으로 보증금을 얘가 승계하는 거 자동으로.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506페이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원할 때 원하잖아요.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 이의제기 사건이라고 이걸 이의제기에 별 3개예요. 그러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얘가 이렇게 승계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이렇게 승계되는 거를 이 뽕순이가 원하지 않아. 보니까 얘가 동네 족북 같아. 보증금 받는 거 어렵죠. 그래서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가 어떻게 하면 이의제기하면. 이의제기를 하면 이리로 승계되는 게 막아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예외예요. 예외. 원래는 승계가 되는 거예요. 보증금은 승계되는데 승계 안 되는 게 있죠. 언제? 이의제기했을 때. 그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승계되는데 딱 하나죠. 딱 하나. 언제? 이의제기했을 때. 구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임대인의 지위 승계 여부요. 지위 승계 여부.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적어 보실게요. 자, 우리 책의 내용이 조금 없는 게 있어서 추가 정리를 하면, 원래는요,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어떻게 하죠? 승계하죠.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뭐 하는 거죠? 승계하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 근데 승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뭐 하는 경우요? 승계되지 않는 경우요. 승계 안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핵심이죠. 전입신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저당권보다 선순위일 때. 전입신고가 빠르다는 거죠. 전입신고는 3월달, 저당권은 4월달. 이거 경매가 되면, 이 주인집 경매가 되면 이때는 뭐가 있어요? 대항력 있죠. 대항력 있는 세입자죠. 이러면 양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해요. 거꾸로. 저당권이 선순위예요. 저당권이 선순위고 전입신고가 후순위다. 그럼 얘는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애죠. 대항력이 없는 애는 집이 경매가 되면 양수인이 승계를 안 해요. 1번. 두 번째 이쪽 볼게요. 두 번째 이쪽. 세입자가 이의제기를 한 때. 이의제기를 하면 양수인이 보증금 승계를 한다? 안 한다. 아주 대표적인 거죠. 아주 대표적인 거. 승계되지 않는 경우. 자, 우측에 506페이지 동그라미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가 네 번째 줄에 있죠. 임대인 지위가 승계가 되니 안 되느냐. 1, 2, 3, 4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있어요. 그 중에 1번 볼게요. 주택의 매수인. 임차 주택의 매수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때 임차인은 뭐보다 빨라야 돼요? 저당권보다 이게 선순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기술이 안 되어 있어요. 서술이 안 돼 있어요. 저당권보다 뭐 할 때? 전입신고가 선순위, 얘가 선순위일 때. 여기는 전입신고가 저당권보다 뭐 할 때? 후순위일 때.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선순위, 이건 후순위. 선순위면 양주인이 보증금을 다 떠안는 거고, 이건 떠안지 않는 거야. 승계 안 되는 거야. 동그라미 2번은요. 임차 주택에 뭐만요? 대지만을 매수한 자. 대지라는 거는 땅이죠, 땅. 원래 양수인이라는 거는 집을요. 이 세입자 집을 산 사람이죠. 세입자 집을 사면 보증금 끼고 산 거잖아요. 보증금을 끼고 산 거니까 얘가 다 떠안는 거죠.
보증금을 떠안는 거죠. 근데 얘가 뭘 샀다면? 땅을 샀다는 거죠. 땅, 여기는 땅을. 부지를 샀다. 부지를 산 사람은 이걸 승계하는 게 아니다. 대지만을 경락받은 사람은 주택 양수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기출문제 21에. 여기 하나 추가할게요. 전입신고가 저당권보다 후순위예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거지 얘가. 그럼 보증금을 승계하니? 안 하지. 그 다음 세입자가 뭘 제기한 거예요? 이의제기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별제기라고 그랬어요. 요건 26회 문제, 요거는 별제기. 아주 10번 이상 나왔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산 사람? 대지를요. 대지를 경락받은 사람. 야, 너 집 샀어? 땅 샀어? 나 땅 샀거든. 그럼 승계 안 해, 내가. 집 사야지, 집. 집을 사야 승계하지. 땅 산 사람은 승계 안 돼. 네 번째는요. 중간에 낀 때. 세입자가 중간에 꼈다는 거죠. 세입자가.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네요. A, B, C. 갑의 집에. 갑의 빌라에 얘가 1번 저당권. C는 2번 저당권. 얘가 세입자다. 몽순이가 중간에 있죠. 앞에 1번 저당권, 여기 뒤에 후순위 2번 저당권 이렇게 있을 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야. 말소 기준 권리는 누가 되죠? A죠, A. 얘가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얘가 말소 기준. 얘보다 얘가 후순위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경매로 소멸하죠. 경매로 소멸하니까 이 낙찰자는 보증금, 얘 보증금 1억을 얘가 승계하나요? 안 하나요? 승계 안 한다. 왜? 소멸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1번 저당권 소멸, 2번 저당권 소멸, 얘도 소멸. 다 소멸하는 것도 다 소멸. 이때 낙찰자는 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보증금도 얘가 또 하나? 안 또 하나. 왜? 소멸했으니까. 그럼 이 세입자는 대항 요건은 갖춘 거예요. 대항 요건은 갖췄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전입신고가 뭐보다?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전입신고가 저당권보다 후순위죠. 얘는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낀 사람, 중간에 낀 세입자는 경매로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는 거. 꼭 기억하실게요. 여기서 질문 헷갈리는 거. 얘가 소액임차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액임차인도 소멸해요. 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으니까. 그럼 2년 보장돼야 안 돼요? 안 돼요. 2년 보장 안 되는 거야. 저당권보다 뒤에 있는 세입자는 2년 보장 안 되는 거예요. 2년 보장이 될 때는 언제요? 저당권이 앞에 없을 때. 없는 세입자는 최단기간 2년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인이 보증금을 승계 안 하는 거 지금 4개를 했어요. 4개. 이러면 보증금이 양수인한테 승계 안 된다. 전입신고가 후순위일 때요. 이의제기했을 때요. 그 다음에 대지, 집이 아니라 대지 산 사람. 네 번째는 중간에 낀 때. 4개 꼭 기억하실게요. 거꾸로요. 보증금이 승계되는 경우 있죠. 승계되는 경우. 만약에 임차인이 받을 1억이래. 1억의 보증금을 의뢰 채권자 A가 이 채권자가 사채업자가 이 보증금에다 뭘 걸었다? 가압류나 압류를 걸었다 이거죠. 여기다가 가압류나 압류 걸었어. 가압류 또는 압류를 걸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압류 통지서가 임대인한테 오죠. 보증금 압류 들어왔습니다라고 통지 오죠. 그 말은 얘한테 보증금 빼주지 말라는 거예요. 봉순이한테 빼주지 마세요. 왜요? 얘가 뭐 붙여서 가압류 내지 압류 붙였으니까 보증금 일로 주지 말라고 통지서 날라와요. 이때 얘가 집을 팔았어. 집을. 내 집 내가 파는 건 자유죠. 집 팔았어요. 그럼 이 보증금 1억은요. 보증금 1억은 이 가압류 채권자, 이 채권자는 누구한테 가서 저 1억을 달라고 할까요? 통지서는요. 압류 통지서는 얘한테 날라왔죠. 그런데 지금 주인은 누구예요? 양수인이죠. 우리 대법원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주택의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이전하면 뭐까지요? 보증금 반환 의무도. 보증금 반환 의무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같이 승계된대요. 같이. 집은 일로 왔는데, 집은 일로 넘어왔는데 보증금은 임대인한테 남아있다. 이거는 소유권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분리돼서 찢어지는 거죠. 이런 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요? 집이 양도가 되면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자, 즉 보증금에다 압류건 채권자는 누구한테요? 양수인. 양수인한테만 1억을 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양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한다 할 때 대표적인 게 여기 2개를 한꺼번에 했어요. 보증금에 뭐가 들어왔을 때요? 첫 번째는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보증금에 뭐가 들어왔을 때? 가압류 들어왔을 때 전원합의체. 24회, 26회 기출. 세 번째는요. 보증금에 뭐가 들어왔을 때요? 압류가 들어왔을 때도 동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보증금이 양수인한테 승계되는 아주 대표적인 게 세 개다. 전입신고가 우선 빠른 거. 이게 기본 출발이죠. 기본 출발. 두 번째가 보증금에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왔을 때도 죄송합니다. 이게 승계된다 자동으로. 우리 전원합의체 입장에. 우리 책에 언급이 없어서. 하나도 언급이 없어. 그죠? 예. 언급이 없으니까 거기 써두실게요. 옆에 여백에 요거를. 써두실게요. 여기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최근에 뜨거운 이슈죠. 이거는 그동안 많이 나왔던 거고 최근에 뜨거운데 그러면 여기.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쌍괄호 4번 정리하시겠다. 쌍괄호 4번. 경매에 있어서 임차권의 대항력. 경매에 있어서 임차권인데 이게 경매가 되면 임차권 어떻게 될까요? 얘가 쫓겨나냐 안 쫓겨나냐 이거죠. 그건 뭘로 따져요? 말소기준 권리를 해결해요. 말소기준 권리. 옆에다 쓰세요. 뭘로 해결해요? 말소기준 권리로 해결한다. 읽어볼게요. 3조의 5.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때는 경락에 따라 소멸합니다. 매매나 경매가 되면 임차권 소멸하죠.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무슨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내모여. 대항력 없는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뭐가 있는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주임법은 이게 핵심이야. 대항력 있는 임차권. 뭐가 있는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냐 대항력 없는 임차권이냐. 주임법은 이 두 가지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거는 저당권보다 후순위요 선순위요? 선순위죠. 이거는. 세입자가 선순위죠. 이러면 경매로 어떻게 된다? 경매로. 임차권은 존속한다. 그 말은 양수인이 보증금을 뭐 하는 거야? 승계하는 거야. 일로 오는 거야. 일로. 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경매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는 거죠. 소멸한다. 여기네 여기. 저당권보다 후순위 세입자. 이거네. 아하 그래. 주임법은 시험 문제가 요 1번이냐 2번이냐 둘 중에 하나로 사례 문제를 만들어요. 사례 문제 만들 때. 대항력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오케이. 그거는 뭘로 결정해요? 말소 기준 권리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냐 후순위냐 이걸로 판가름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 우측에 보시면 507페이지에 방가로 2번하고 방가로 3번 있죠.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방가로 3번에 동그라미. 대항요건을 방가로 2번은요. 대항요건 전입신고하고 인도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전에 취득했어요. 그럼 전입신고가 빠르죠. 쓰세요. 전입신고 선순위 쓰세요. 전입신고 선순위. 그럼 임차권은 존속한다. 반대로요. 방가로 3번 대항요건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후에 취득했다. 그 말은 옆에다 적으세요. 전입신고가 저당권보다 후순위. 그럼 경매로 어떻게 돼요? 쫓겨난다고. 오케이. 자, 거기까지 되셨고요. 그럼 여기까지요. 대항력 문제까지 정리가 되셨네요. 이제 남아있는 게 보증금 회수하고 임차권 승계 문제 남아있죠. 자,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심화 과정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언급을 못하니까 심화 과정에서.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를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상가임대차로 다시 올게요.